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정적이 끝까지 라이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진행되고 있는 미국 대선 후보 경선에서 힐러리보다 조 바이든 현직 부통령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 7년 전에 오바마와 힐러리는 2008년이죠. 대통령 경선에서 끝까지 갔습니다. 거의 마지막까지 누가 이길지 모르는 상황에서 오바마가 근소하게 앞서가기 시작하니까 힐러리가 끝까지 버텼죠. 끝까지 버티다가 이제 마지막에 사퇴하면서 아마 국무장관을 받기로 해서 처음 임기 4년은 힐러리가 국무부 장관을 했습니다. 오바마는 당시에 힐러리를 할 수 없어서 대선 당시에 평평한 경선에서 사퇴의 전제 조건으로 아마 제 생각입니다. 국무부 장관을 약속해서 줬는지 모르겠지만은 오바마 생각은 아마 권력의 반을 내놔라고 했다, 이런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다 힐러리가 물러나고 나니까 오바마는 존 캐리를 국무장관으로 앉혔습니다. 존 캐리는 이 W 부시 대통령과 두 번째 경선을 해서 패배한 대선 후보 상원의원이었습니다. 민주당에. 그래, 역시 대선 후보급 중량의 무게감을 가진 국무부 장관을 앉힘으로써 힐러리를 능가하는 국무장관을 사실상 심으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힐러리의 존재 가치를 좀 약화시키려고 했겠죠. 그러면서 조 바이든이 나이도 많은데 경선에서 나오게 된 부분은 결국 힐러리를 견제를 해야 된다라는 오바마의 생각과도 맞물린 것 같습니다.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같이 경쟁을 했던 후보끼리엔 나중에 화해를 해도 앙금은 끝까지 남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도 YSDJ 간의 관계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죠. 결국 미국의 이번에 경선에서도 오바마는 조 바이든 부통령을 사실상 출마시켜서 힐러리를 꺾으려고 하는데, 최근에 힐러리가 자신의 개인 메일을 이용해서 국가의 중요한 정보들을 갖다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백악관에서 감찰관을 임명해가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힐러리의 여러 가지 성격이나 또 힐러리 일가가 클린턴이나 그 사람도 굉장히 유능하고 훌륭한 사람인데요. 단점인 하나가 돈을 좀 많이 밝힙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연을 하고는 그에게 강연료를 받고 이렇게 합니다. 출판료도 많이 받았고요. 이런 부분을 물론 세금을 제대로 냈겠지만은 대통령을 지향하는 사람이 저렇게 전 세계를 돌면서 돈을 받고 하는 부분이 옳은가에 대해서 비판도 많습니다. 그래서 힐러리가 아무리 그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유세를 하고 비행기를 타지 않고 서민 흉내를 내고 옛날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힐러리에 대해서 지지가 있는 만큼 이 거부감이 있었는데요. 지금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 바이든이 훨씬 더 호감적이다라는 사람이 늘어나서 버렸습니다. 힐러리를 앞질렀어요. 그래서 오바마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치밀한 친구인데요. 자기가 물러나더라도 그 뒤에 자리를 힐러리가 하는 것은 못 보겠다 라고 하면서 지금 오바마의 오래된 복수가 지금 조 바이든 부통령을 통해서 나타난 것 같습니다. 미국 정치도 참말로 뒤끝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푸에르토리코 쿠바 옆에 있는 미국의 자치령입니다. 그 괌이나 사이판, 푸에르토리코 같은 그 부분은 미국이 자치령으로 이렇게 해서 카먼웰스라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죠. 근데 이 푸에르토리코가 형편은 안 되면서 미국식으로 복지를 해주고 이런 미국을 따라 흉내를 내다가 지금 부채가 한 560억 정도가 있는데 이걸 못 갚아가지고 부도가 날 지경이랍니다. 그래서 이 푸에르토리코에 지금 이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다가 가랑이가 찢어진 예인데요. 푸에르토리코는 이 투표를 해가지고 독립을 갈 거냐, 미국의 51번째 주가 될 거냐 하는 투표를 했는데 61%가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실제로 미국의 지금 또 다른 주로 편입되어 가는 데는 경제력의 격차도 있고 푸에르토리코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히스패닉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화도 다른 부분, 또 푸에르토리코는 스페인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미국에 그 주로 가는 부분이 푸에르토리코의 계리만으로도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나 미국 정부가 푸에르토리코의 지금 부도에 대해서, 디폴트에 대해서, 즉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 바가 없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규모가 되는 인구라든지 전체 크기에서 푸에르토리코를 미국이 떠안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다. 미국의 현재 내부에도 멕시칸을 추방해야 된다, 히스패닉에 멕시코로 돌려보내야 된다라는 이 도널드 트럼프의 선동이 먹히고 있는 상황에서 거의 하나의 작은 나라급인 푸에르토리코를 미국이 안고 책임져 가는 것, 또 51번째 주로 끌고 가는 데 대해서는 미국은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이 있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푸에르토리코가 기분이 나쁘니까 우리는 완전히 미국의 자치령에서 탈퇴해갖고 독립국가가 되자. 지금 또 푸에르토리코 사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은 또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푸에르토리코의 임금 수준은 미국 본토와 비슷하고 복지 수준도 비슷한데 돈이 들어오는 것은 세금을 별로 안 내고 경제도 굉장히 침체되어 갖고 한 10년째 후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푸에르토리코 고민이 깊어지는데요. 미국은 자기 나라 주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부담스러운 건 안 받고 있습니다. 미국이 요즘 배짱이 좋아졌습니다. 한 나라 경제가 얼만큼 경쟁력이 있는가는 노동 생산성으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노동 생산성이 OECD 국가 중에서 34개국 중에서 25등이다. 저 끝에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한국의 노동자, 자동차 공장의 노동자 한 명이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얼마만큼의 노동 생산성을 낳느냐라고 봤을 때 실제로 이 끝에서 9번째라는 겁니다. 한국의 1인당 노동 생산성은요 29.9달러, OECD 평균은 40.5달러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 OECD 평균보다도 한참 뒤처지는 노동 생산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노동 생산성이 높은 대로 공장이 이전하지 않겠습니까? 여튼 같은 근로자 한 명이 같은 월급을 주는데 이 근로자가 예를 들어서 생산하는 생산성을 화폐로 환산하면 한국보다 다른 나라로 갔을 때가 훨씬 높다 그러면 그쪽으로 이전하는 게 당연합니다. 제가 미국의 엘라베마에 있는 이 자동차, 현대자동차 공장이 한국보다는 노동 생산성이 훨씬 높다라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한국의 자동차 공장의 노동 생산성은 세계 최고의 비용을 갖다가 지불하고 있을 겁니다. 이래 된 상황에서 수출 대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지 않는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정부가 노동계획을 이야기하는데요. 정부가 노동계획에서 그 노동 생산성을 이대로 둘 수는 없다. 그러면 한국의 이런 굉장히 낮은 노동 생산성을 고쳐지지 않고 유지되는 것은 뭐냐? 한국의 한노총, 민노총, 양대 노조가 이 낮은 노동 생산성을 유지하도록 사실상으로 뒤에서 떠받들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또 이 낮은 노동 생산성의 뒤에는 서비스업의 노동 생산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서비스업의 임금도 굉장히 낮아요. 뭐 자동차 공장이나 금속노조나 이런 데는 노동 생산성 낮지만 임금은 높습니다. 근데 한국의 각종 서비스업, 유통업 같은 데 보면 굉장히 임금도 낮고 노동 생산성도 낮고 야근은 일상화되어 있고 굉장히 서로 악순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조업 노동 생산성은 24개국 중에서 11위. 그래도 중간에 약간 유의는 되죠. 그런데 서비스업은 24개국 중에서 21위, 최하위권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노동개혁 문제에 있어서요, 노동 생산성의 정확한 정의와 의미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 노동개혁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개혁해 나갈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